지난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이었습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은 국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오늘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철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울증 뭐 굉장히 무섭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뭐 잘 알려진 증상 외에 의외로 이런 마음이 들거나 행동을 하면 우울증이다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네, 보통 전형적인 우울증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증상인데 그러니까 가면성 우울이라고 해서 비전형적인 우울증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기분은 별로 우울하지는 않는데 몸이 괜히 많이 아프거나 또는 뭐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중독으로 더 가거나 또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일탈 행동 물어보면 기분 다 괜찮대요. 하지만 행동이 문제가 생기고 좀 예민하고 짜증해지거나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우울증이 별로 안 같지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가면성 우울이라는 것인데 근데 우울증이 있어도 경미할 수도 있고 또 네.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걸 또 어떻게 저희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경미해 보일지라도 병원에서 한번 체크 받기를 좀 권해는 드리고요. 하지만 이게 우울증도 이게 고통의 정도와 그다음에 일상에 장애가 있는지 정도로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심하면 우울증도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한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고통도 크지 않고 뭐 일상도 좀 웬만하면 한다면 경미한 우울증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를 참 기준을 사용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미한 우울증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운동이나 다른 활동으로 극복이 가능한 겁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미한 느낌이 들더라도 한번 병원에 와보시라는 이유가 경미하다가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와보시면 좋겠고 경미한 우울증이 다른 활동으로 좀 좋아질 확률이 있기는 합니다. 뭐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좀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을 좀 만날 때 확실히 이제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성취를 좀 더 한다든지 좀 더 안전하게 지낸다든지 뭐 휴식을 충분히 취한다든지 또 취미 같은 생활들을 의외로 통해서도 자기 안에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극복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 가기 전에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야, 그 의사 선생님 다 우울증이라 한다. 뭐 이렇게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발걸음을 멈칫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또 우울증이 뭐 저절로 낫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떻습니까? 일단 저절로 낫는다라는 거는 이겁니다. 그냥 치료 안 하고 둬도 점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증상 자체가 조금 호전돼 보일 뿐이지 마음 깊은 곳에 우울증은 여전히 심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절로 나아 보이는 것은 사실 낫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더 크게 재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울증 어떻게 진단을 받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진단하는 거지만 보통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좀 종류에 따라 진단 기준이 달라지지만 대표적인 그 우울증이라고 하면 일단 2주 이상, 기간 2주 이상 매일 거의 매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우울감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울이라든지 뭐 무기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불안하고 뭐 집중 안 되고 사소한 일도 결정 잘 안 되고 잠도 못 자거나 잠을 많이 자거나 밥을 못 먹고 살이 빠지거나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들거나 급기야 죽고 싶은 생각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심하게 있고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직업적 사회적 기능이 잘 안 될 때 저희는 우울증을 진단을 합니다. 이제 우울증으로 또 여러 가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래 진단을 받으면 약 먹는 거 외에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생활 습관도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이 치료는 크게 네 종류예요. 이제 약 먹는 치료도 있지만, 그다음에 심리 치료, 그다음에 사회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좀 영성을 더 지향하는 영성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인생의 의미, 가치 이런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일단 우울증은 이게 우리의 몸의 리듬을 깨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습관을 잡아가는 것은 기본이 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담 치료가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하고 그다음 요즘은 뭐 이렇게 뇌에 무슨 이렇게
경두개 자극요법이라고 해서 뇌에 전기를 흘려보낸다든지 아니면 전자기파를 흘려보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울증 치료제, 항우울제에 대해서 뭐 네.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부작용이 걱정돼서 항우울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 네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장님?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이거 항우울제 괜찮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의사가 좀 존재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항우울제는 정신과 약물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항불안제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만 항우울제는 적절한 선에서 조절을 하면 중독성이나 의존성 이런 게 없고 오히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인지기능 개선 효과나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이미 입증된 약이 항우울제이기 때문에 예. 물론 항우울제를 과도하게 잘못 쓰면 자살 성향도 올리고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잘 조절해서 쓰면은 결코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제가 20한 3, 4년 이 진료를 하면서 항우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는 제가 한 케이스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잘만 드신다면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려요. 이거는 정신과에서는 보약이다. 그래서 꼭 한의학이 보약은 보약이 아니고 잘 쓰면 보약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안심을 시켜드리고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방 받은 대로만 복용하면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갈수록 많아지는 게 맞고요. 한 네. 10년 전만 해도 한 60~70만 명 정도가 현재 앓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더 많아졌고 평생 유병률이라고 해서요. 여자분이 평생 한 번 정도 우울증을 앓을 수가 있는 이 확률이 국민의 한 4분의 1로 생각하실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도 이게 여러 가지 우울증을 다 합치면 코로나 이후에도 너무 많이 이게 많아져 가지고요. 네. 지금 아마 이런저런 경도의 증상까지 합치면 좀 과하게 보면 인구의 한 4분의 1은 지금도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의사라서 너무 다 우울증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예. 그 정도로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아마 굉장히 우울이 심한 경우는 그래도 한 100만 원 된다고 보는 게 맞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우울증 성향이 좀 강하다 있다던데 네네. 이게 맞는 얘기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뭐 4분의 1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죠.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이 뭐 더 우울이 많을 성향은 아니지만 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이 감정이 의외로 많이 억압되고 살아와서 그렇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지 아시겠지만 OECD 자살률 1위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유독 우울한 성향이 더 많은 나라가 된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게 우울증하고 계절 사이에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이게 계절이 바뀌면 특히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이제 일조량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 세로토닌 같은 게 좀 줄어들어서 이 세로토닌이 쉽게 말하면 이제 기분 좋아지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가을 겨울에 우울증이 심해지는 그런 우울증이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들이 이제 유전이 되기도 하는데 뭐 우울증 유전 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안타깝게도 우울증의 부모가 우울증일 경우 자녀는 그러지 않는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다고 보고가 있고 우울증의 특수 형태인 양극성 장애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더 유전성이 많아요. 그래서 한 24배 이상 꽤 많은 유전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부모님이 조금 우울하실 경우 조금 더 면밀하게 자신을 바라봐 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양극성 장애라는 건 좋으면 너무 좋고 뭐 싫으면 너무 싫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울증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예방이 사실은 이게 우울증은 평생의 어떤 총합으로 나이가 들 때 드러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예방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일단은 평소에 이 생각이 자꾸 우울화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근거 없이 부정적 사고를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 또 근거가 있는 긍정적 사고를 연습을 꼭 좀 하시기를 뭐 방송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서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별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흥미나 보람이나 이런 게 좀 없으신 분들은 이런 긍정 감정을 자극할 만한 일들을 평소에 좀 많이 하시기를 꼭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운동이라는 거는 전 국민의 반 정도는 운동을 할 때 굉장히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래서 운동은 당장 몸의 건강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 운동을 할 때 뇌 세로토닌 등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 같은 경우는 국민의 한 반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건강한 관계를 통해 확실히 서로 소통하는 일들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립되지 마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꼭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취미를 그냥 취미로만 보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취미는 어릴 때부터 기질적으로 나오고 맞는 이게 활동이기 때문에 이 취미를 충분히 몰입한다는 것 자체가 내면의 사고와 감정을 충분히 개발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시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철 원장이었습니다.